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년 전 우물에서 보기 도련님을 왜 미루셨습니까? 여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고였다.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3년 전 보기 도련님 밥에 넣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약을 넣었다. 오늘 어느 한 계모가 숨겨온 죄가 드러납니다. 세월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 야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 땅 어느 마을에 박선빈의 집이 있었습니다. 박선빈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민이는 10살, 둘째 딸 옥란이는 8살, 막내 아들 보기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옷도 해진 채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박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선비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해 가을, 박선비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인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30살 과부였습니다. 최 씨가 처음 집에 들어온 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최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느냐? 이제 어미가 왔으니 걱정 마라. 옥란이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래, 옥란이구나. 참 예쁘네. 막내 보기는 겁이 나서 누나 뒤에 숨었습니다. 최 씨는 보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무서워 마라. 어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최 씨는 밥을 잘 해주었고 옷도 꿰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선비가 장에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장민아, 옥란아, 보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겠다. 너희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장민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다물어라. 앞으로 너희는 내일부터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불을 떼야 한다. 못하면 밥은 없는 줄 알 거라.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10살 상민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8살 옥란이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4살 보기는 추운 날씨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최 씨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보가, 너도 일해. 저기 가서 땔감 나뭇가지나 주워와. 보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어머니. 짝, 최 씨의 손이 보기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내가 왜 내 어미냐? 너희 어미는 죽었어. 보기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형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보기는 아직 어려요. 닥쳐.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최 씨는 상민이의 밥그릇에 밥을 반만 퍼주었습니다. 오늘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 반만 먹어라.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박선비가 집에 돌아오면 최 씨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들었어요. 밥도 잘 먹고요. 최 씨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상민아, 오늘 책 열심히 읽었지? 상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박선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옥난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어머니는 언제 오실까? 상민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못 오시지.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어미 생각하며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빨리 잠이나 자고 내일 일이나 해라.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서당에 가 있었고 옥난이는 이웃집의 바느질을 배우러 갔습니다. 집에는 막내 보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7살이 된 보기는 마당 한쪽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보기가 움찔하며 돌아봤습니다. 네. 어미가 물을 길어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같이 좀 가자꾸나. 보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우물은 깊었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좋게 되는 깊이였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차가운 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보가, 우물 안을 한번 들여다보거라. 물이 얼마나 찼는지 봐야겠다. 보기는 아무 의심 없이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돌란간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순간 최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으로 보기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보기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돌란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아이의 작은 몸이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 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우물 안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치맛자락을 털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 쪽으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근처를 지나던 마을 안악 하나가 비명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푸. 안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시오?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이웃집 보기가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안악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물은 너무 깊었습니다. 자신이 내려가면 함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좀 와요. 그때였습니다. 저당에서 돌아오던 상민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장민아, 보기가 우물에 빠졌어. 장민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장민이는 허우적대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보가, 형이다. 꽉 잡아. 보기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안악과 지나가던 장정들이 두레박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잡아라. 천천히 올라와.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두 형제가 우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보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안악이 울부짖었습니다. 명희 집으로 가, 빨리. 장민이는 동생을 업고 마을 명희의 집까지 달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뛰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명희가 급히 아이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한참 후 보기가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장민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밤이 깊어서야 보기가 눈을 떴습니다. 장민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보가 괜찮아?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밀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입을 막았습니다. 쉿, 말하면 안 돼. 왜? 장민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라는 것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장민이는 13, 옥난이는 10살, 보기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받으며 살았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고 매는 늘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난이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최 씨가 보자기를 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봉지가 있었습니다. 옥난이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최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약방에서 산 약재. 이걸 조금씩 음식에 넣어 먹이면. 옥난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가 죽을 끓였습니다. 박선비와 자신의 그릇, 그리고 아이들의 그릇. 그런데 옥난이는 보았습니다. 최 씨가 아이들 그릇에만 무언가를 몰래 뿌리는 것을. 밥상이 들어오자 옥난이가 상민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죽을 먹는 척 하다가 몰래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보기는 몰랐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이가 급하게 보기의 그릇을 쳤습니다. 보가, 그거 먹지 마. 그릇이 엎어졌습니다. 지켜보던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장민이가 말했습니다. 벌레가 있었어요. 최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시는 물에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보기에게 주었습니다. 보가, 목마르지? 이거 마셔. 보기가 물을 받으려는 순간 옥난이가 달려왔습니다. 보가, 안 돼. 옥난이가 물그릇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 알고 있구나. 옥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세요? 최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없어야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니까. 너희 아버지 재산도, 이 집도.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상민이는 이제 18이 되었습니다. 박선비가 상민이의 혼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아, 내 나이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구나. 상민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이웃마을 김진사 댁의 딸, 이름은 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은 21살, 상민이보다 3살 위였습니다. 소은은 영특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았고 셈도 잘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더 귀찮아지겠군. 이윽고 혼례를 치르고 소은이 박선비 댁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소은은 시어머니 최 씨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소은이옵니다. 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집 규칙은 엄격하니 잘 따르도록 해라. 네, 어머님. 소은은 남편 상민이의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15살 옥난이, 12살 보기. 소은은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도 해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소은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동생분들이 왜 저리 여위셨습니까? 상민이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나 봅니다. 하지만 소은은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며칠 후였습니다. 소은은 아침밥을 먹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릇에는 밥이 수북했는데 옥난이와 보기 그릇에는 밥이 반밖에 없었습니다. 소은이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동생들 밥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최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먹는 양이 적어. 하지만 소은은 알았습니다. 옥난이가 밥을 바라보는 눈빛을, 배고파하는 것을. 그날 밤 소은은 남편에게 다그쳤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간의 학대, 우물가 사건, 독약 사건, 계모에게 당한 모든 것을. 소은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말해봐야 아버지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동생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소은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밤에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은은 최 씨의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봉지, 약재였습니다. 소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소은은 마을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약방 주인님, 이게 무슨 약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방 주인이 봉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비상입니다. 비상이요. 독약입니다.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소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약을 누가 샀는지 기억하십니까? 2년 전쯤 한 부인이 사갔습니다. 쥐약 놓을 거라고 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약방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소은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소은은 일부러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좀 지어 먹으려 하는데요. 최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약? 보약이요. 어머님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가서 지으실래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 소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몰래 지켜봤습니다. 최 씨가 아이들의 밥그릇에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소은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밥상이 나오기 전에 소은은 몰래 그릇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그릇을 치워버리고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독을 뿌린 밥그릇은 따로 숨겨뒀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랑채에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선비, 최 씨, 상민, 소은, 아가씨 옥란, 도련님 보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 집의 운명을 가를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최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소은을 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소은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묻겠습니다. 7년 전 우물가에서 보기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기가 발을 헛디뎠을 뿐이다. 소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보기를 우물에 빠뜨리려 등을 밀었습니다. 보기가 빠지자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보았고 달려가 허우적거리는 보기를 보고 어쩔 줄 몰라 고함치고 있을 때마침 다행스럽게도 서당에서 돌아오던 남편이 그곳을 지나가다 도련님을 우물에 뛰어들어 구하지 않았다면 보기 도련님은 죽었을 겁니다.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은이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기 도련님, 그날 일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우물에 빠뜨렸어요. 일부러 등을 밀어서.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박선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최 씨를 봤습니다. 소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이들의 음식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넣긴 뭘 넣어. 나는 아무것도. 소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이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작은 종이 봉지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어머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비상입니다. 독약이죠. 박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상 그렇다면 독약. 이게 정말이냐? 최 씨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최 씨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쥐약이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쥐약. 그럼 왜 쥐약을 아이들 음식에 넣으셨습니까? 소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은은 숨겨두었던 밥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주려던 밥입니다. 제가 몰래 바꿔뒀습니다. 소은은 마당에 묶여있던 개에게 밥 한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밥 한 숟가락을 먹은 개가 몸을 떨며 쓰러졌습니다. 여인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박선비의 손이 덜덜 떨렸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넣었다. 옥난이와 보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이들아, 미안하다. 박선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몰랐다. 소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입니까? 왜 전처 자식들을 그토록 죽이려 하셨습니까? 최 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재산이 탐이 났다. 그 아이들이 없어야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줄 알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박선비의 손이 탁자를 내리치며 최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라. 최 씨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차량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은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밥 한 숟갈도 아까워하시던 어머님께 묻겠습니다. 그 재산이 아이들 목숨보다 귀했습니까? 최 씨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날 밤 최 씨는 통곡하며 집에서 쫓겨났고 이 집에서 7년간 묻혀 있던 죄가 처음으로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쫓겨난 후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은은 옥난이와 보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였고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옥난이가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새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은이 옥난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보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박선비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가 미안하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는 줄 몰랐다. 창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박선비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은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옥란이도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좋은 양반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보기는 13시 되어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소은이 친정해온 옥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집에 가거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거든 참기만 하지는 마십시오. 말해야 합니다. 옥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새언니. 조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가씨가 시어머니가 되거든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절대 괴롭히지 마십시오. 옥란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조은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도 장가를 가게 되면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계모를 맞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보기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형수님. 조은의 가르침은 가족들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몇 년 후 최 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고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은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모의 학대, 전처 자식에 대한 차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며느리 소은입니다. 소은은 부당함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조은처럼 부당함을 보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계모의 학대를 밝혀낸 며느리 소은의 용기, 그리고 끝내 구원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세월을 따라 흐르는 옛 이야기 가람야담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